자, 상상해보세요. 어느 나라에 강철 100톤과 노동자 100명이 있습니다. 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국민을 배불리 먹일 빵과 나라를 지킬 총입니다. 빵을 잔뜩 만들면 국민은 행복하지만 적군의 침략에 무방비가 됩니다. 반대로 총을 잔뜩 만들면 국방은 튼튼해지지만 국민은 굶주리게 됩니다. 둘 다 무한대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경제학의 출발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첫 번째 시간은 희소성과 선택입니다. 경제학은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희소성은 우리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여기서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기회비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전날 밤을 새워 공부한다면 잠이라는 달콤한 가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때 포기한 잠의 가치가 바로 공부의 기회비용입니다. 반면 이미 지불해서 되돌릴 수 없는 돈, 매몰 비용은 선택할 때 잊어야 합니다. 영화가 재미없는데 티켓값이 아까워 끝까지 앉아있는 건 시간이라는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바보 같은 짓이니까요. 이 선택의 문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곡선 위의 점들은 자원을 100% 효율적으로 쓴 상태입니다. 곡선 안쪽은 실업자가 있는 비효율적인 상태, 곡선 바깥쪽은 지금 기술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곡선은 움직입니다. 바로 경제성장을 통해서죠. 1960년대 한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가발이나 신발을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곡선 자체를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됐죠. 물론 효율적인 선택이 항상 공평한 건 아닙니다. 국방과 복지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라고 합니다. 매 순간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습관. 그것이 합리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와, 천국이다 싶겠죠? 두 번째 조각도 여전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조각쯤 되면 어떤가요? 슬슬 배가 부릅니다. 열 번째 조각을 억지로 먹는다면 이제는 맛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왜 같은 피자인데 첫 조각과 열 번째 조각의 맛은 다를까요?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핵심 한계의 비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두 번째 시간은 한계 분석과 합리적 선택입니다. 경제학에서 한계란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나를 뜻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 더 할까 말까를 고민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는 한계 편익입니다. 하나 더 먹었을 때 얻는 기쁨이죠. 피자 첫 조각의 한계 편익은 엄청 크지만 먹을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반대편에는 한계 비용이 있습니다. 하나 더 먹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피자값뿐만 아니라 불러오는 배, 소화불량 같은 고통도 포함되죠. 보통 비용은 할수록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멈추는 게 가장 똑똑한 선택일까요? 바로 한계 편익 이퀄 한계 비용이 되는 지점입니다. 추가로 얻는 기쁨이 추가로 드는 비용보다 크다면 계속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용이 기쁨보다 커지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결국 기쁨과 비용이 딱 같아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 이 지점이 바로 경제학이 말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로를 건설한다고 칩시다. 도로가 하나도 없을 때 첫 도로는 엄청난 편익을 줍니다. 하지만 도로를 무한정 깐다면 나중에는 이용하는 차는 없는데 유지 보수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래서 정부도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지점까지만 도로를 깔고 환경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감정 없는 로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과 희생을 저울질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지점을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계신가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치킨이 한 마리에 2만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켜 먹겠죠? 그런데 갑자기 치킨 가격이 5만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실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며 주문을 멈추거나 상대적으로 싼 피자나 햄버거를 찾을 겁니다.
이 단순한 현상이 바로 경제학을 떠받치는 가장 거대한 기둥, 수요의 법칙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세 번째 시간은 가격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수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단순히 저거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페라리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걸 살 돈이 없다면 그건 수요가 아닙니다. 수요는 구매 의사에 반드시 구매 능력이 합쳐져야 합니다. 수요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삽니다.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미끄럼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심리 때문입니다. 첫째, 대체 효과입니다. 치킨 값이 오르면 비싼 치킨 대신 싼 피자 먹자라며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둘째, 소득 효과입니다. 치킨 값이 오르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치 가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 자체를 줄이게 되죠. 자, 여기서 경제학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킨 가격이 내려가서 더 많이 사 먹는 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이건 그래프 위에서 점만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 2만 원인데 여러분의 월급이 2배로 올라서 매일 치킨을 먹게 됐다면 이건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때는 그래프 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를 움직이는 건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월급이 변하거나 유행이 바뀌거나 콜라 같은 짝꿍 상품의 가격이 변해도 수요 곡선은 춤을 춥니다. 가격표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바로 이 수요의 법칙이 지금도 여러분의 지갑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카페 사장님입니다. 지금 커피 한 잔 가격이 3,000원인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커피 붐이 일어서 가격이 1만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입꼬리가 귀에 걸리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직원을 더 뽑고 커피 머신을 풀가동해서 한 잔이라도 더 팔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1,000원으로 폭락하면 이 돈 받고는 못 해먹겠다며 가게 문을 닫거나 판매를 줄이겠죠. 이것이 바로 생산자의 마음, 공급의 법칙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네 번째 시간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힘,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요가 소비자의 욕망이라면 공급은 생산자의 이윤 추구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르막길처럼 위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더 많이 만들려면 재료비, 인건비 같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격을 받아야만 이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도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 등장합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커피 가격이 올라서 더 많이 파는 건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이건 그래프 줄 위에서 점만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3,000원 그대로인데 갑자기 커피 원두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면 사장님은 신나서 공급을 늘리겠죠. 이건 공급의 변화입니다. 이때는 그래프 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을 움직이는 건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기술 혁신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보다 10배 빠른 로봇팔을 도입하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으니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쫙 이동합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오르거나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 비용이 늘어나니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쪼그라듭니다. 결국 기업은 언제까지 생산할까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까지입니다. 가격을 신호등 삼아 움직이는 수많은 생산자들. 이들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 활동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백화점 명품관 앞에 서 있습니다.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선 사람들, 소위 오플런 행렬이 보입니다. 반대로 동네 마트에 갔더니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에 50% 할인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발 사가라고 애원하는 것 같죠? 왜 어떤 물건은 없어서 못 팔고 어떤 물건은 줘도 안 가져갈까요? 도대체 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다섯 번째 시간은 시장의 마법, 균형과 가격 결정입니다. 시장은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소비자는 싸게 내놔라고 외치고 생산자는 비싸게 팔 거야 라고 버팁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딱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시장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차점에서 결정된 가격이 바로 우리가 지불하는 시장 가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만약 가격이 균형보다 너무 낮으면 명품 가방처럼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초과 수요입니다. 물건이 부족하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높으면 창고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게 초과 공급입니다. 재고를 털기 위해 사장님은 가격을 내리겠죠. 결국 가격은 가만히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물건이 귀해졌으니 아껴 써라라는 신호. 동시에 돈 될 기회니 빨리 더 만들어라라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남아도니까 맘껏 써라, 더 만들면 손해다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에 따라 자원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물론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 물건이 유행하면 균형점 자체가 이동해서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늘어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만드는 비용이 싸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량은 늘어나겠죠. 가격표 속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의 욕망과 타협의 결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치킨집 사장님입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 그래, 매출을 늘리려면 가격을 올려야겠어. 하고 2만원짜리 치킨을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돈을 더 벌게 될까요? 아니면 쪽박을 차게 될까요? 정답은 손님들이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6번째 시간은 가격 결정의 비밀 병기,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반응이 얼마나 센가입니다. 소금 가격이 10% 올랐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소금을 안 먹을까요?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사 먹습니다. 반응이 아주 둔하죠. 반대로 명품 가방 가격이 10% 내렸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달려가겠죠?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이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소금처럼 가격이 변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는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죠. 반대로 명품처럼 조금만 가격이 변해도 사람들이 확 반응하는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프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사장님들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파는 물건이 소금이나 쌀 같은 비탄력적인 필수품이라면 가격을 올려야 돈을 법니다. 욕은 좀 먹겠지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파는 물건이 치킨이나 명품 같은 탄력적인 사치품이라면 가격을 내리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가격을 조금만 깎아줘도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박리담회가 가능하니까요.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치킨 값이 오르면 피자나 햄버거로 갈아탈 수 있으니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죠. 반면 휘발유처럼 대체할 게 없거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으면 우리는 가격에 둔감해집니다. 가격을 올릴까 내릴까? 그 고민의 해답은 내 물건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는 탄력성 안에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쌀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쌀 가격이 2배로 폭등했습니다. 완전 대박 기회죠? 당장 창고에 있는 쌀을 다 팔고 논에 가서 쌀을 더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벼는 심어서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가격이 아무리 올랐어도 오늘 당장 수확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바로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해줍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7번째 시간은 생산자의 반응 속도,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소비자의 민감도라면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자가 얼마나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민감도입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가격이 올랐을 때 즉각적으로 물건을 쏟아낼 수 있다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아주 완만하게 누워있죠. 공산품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랐는데도 물건을 더 내놓지 못하고 쩔쩔맨다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서 있습니다. 앞서 본 농산물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가격이 100배가 올라도 절대로 공급을 못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땅이나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것들이죠. 이때는 그래프가 수직선이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입니다.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시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장을 갑자기 짓거나 기술을 개발할 수 없으니 공급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시간을 두고 기계를 사오고 공장을 늘리면 공급은 훨씬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훨씬 완만해집니다. 시간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장 가능성입니다. 전기는 저장하기 힘들어서 가격이 변해도 공급 조절이 어렵지만 통조림이나 원유처럼 저장이 쉬운 물건은 가격에 따라 창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탄력성은 세금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때렸을 때 공급이 탄력적인 생산자는 나 안 팔아 하고 도망갈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탄력적인 생산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결국 경제학에서 승리하는 자는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얼마나 탄력적인가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오늘부터 커피 2,000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진 것 같고 괜히 부자가 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사실 여러분의 월급은 1원도 안 올랐는데 말이죠. 이 기분 탓에 여러분은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거나 남는 돈으로 빵을 사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말하는 가격 변화의 마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8번째 시간은 내 지갑을 조종하는 두 가지 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왜 더 많이 살까요? 단순히 싸져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체 효과입니다. 경쟁자인 녹차나 홍차보다 커피가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홍차 마실 바엔 커피 마시지 하며 갈아타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득 효과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커피값이 반값이 되니 내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죠? 마치 월급이 오른 것과 똑같은 효과, 즉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과정을 무차별 곡선이라는 그래프로 설명합니다. 원래 내가 선택했던 점을 A라고 합시다. 가격이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C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A에서 C로 가는 길을 쪼개보는 겁니다. 먼저 부자가 된 기분을 싹 빼고 오직 가격 비율만 변했다고 쳤을 때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늘어난 구매력을 더해주면 B에서 C로 이동합니다. 이게 소득 효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건을 더 사는 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합쳐진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청개구리 같은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죠. 하지만 열등제는 다릅니다. 가격이 내려서 내가 부자가 된 기분이 들면 오히려 그 물건을 안 삽니다. 나 이제 돈 좀 남는데 싸구려 햄 대신 소고기 먹을래 하는 식이죠. 심지어 아주 희귀하게 가격이 내렸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기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효과가 너무 커서 대체 효과를 씹어먹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물건 하나에도 다른 것보다 싸서 좋다는 마음과 돈 굳어서 좋다는 마음이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비는 어느 쪽 마음이 더 큰가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한 손에는 10만 원이 든 지갑을 쥐고 있고 눈앞에는 최고급 한우와 맛있는 와인이 진열돼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우 10팩, 와인 10병을 카트에 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갑, 즉 예산이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야, 돈 없잖아 참아. 결국 여러분은 한우를 삼겹살로 바꾸고 와인 대신 소주를 고릅니다. 슬픈 현실 같지만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말하는 소비자 선택의 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9번째 시간은 지갑과 욕망 사이의 줄타기, 소비자 선택과 효용 극대화입니다. 경제학에서 소비자는 주어진 돈으로 만족, 즉 효용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두 개의 선을 그립니다. 첫 번째는 내 욕망을 그린 선,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나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줍니다.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만족감은 더 커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멀리 있는 곡선으로 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 바로 예산선입니다. 내 주머니 사정과 물건 가격으로 정해지는 냉정한 현실의 선입니다. 우리는 이 선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내 욕망이 현실과 딱 마주치는 그 순간,
바로 두 선이 스치듯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건을 바꾸고 싶은 마음, 즉 주관적인 비율인 한계 대체율과 시장이 정해놓은 가격 비율, 즉 객관적인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면 돈값 했다라고 느끼는 가장 완벽한 균형 상태인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서 라그랑주 승수법 같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욕망은 무한하지만 돈은 유한합니다. 그 제약 조건 안에서 가장 높은 행복의 곡선에 닿으려 노력하는 것. 우리가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며 최적의 해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대박난 빵집 사장님입니다. 주방에는 오븐이 딱 5대 있습니다. 처음엔 제빵사 혼자 일하느라 오븐 4개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5명까지 늘렸더니 오븐 5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빵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아, 직원이 많을수록 좋구나. 신이 난 여러분은 제빵사를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과연 생산량은 4배가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주방은 시장통이 됐습니다. 직원들끼리 동선이 꼬여 부딪히고 오븐을 쓰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오히려 빵 개수는 줄어들고 분량만 늘어났죠.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경제학의 중요한 법칙,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10번째 시간은 투입과 산출의 비밀, 생산함수입니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목표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걸 수학으로 표현한 게 생산함수입니다. Q는 산출, L은 노동, K는 자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기에는 오븐 개수를 갑자기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고정된 환경에 사람만 계속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한계 생산이 늘어납니다. 협업과 분업이 되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적정 인원을 넘어서는 순간 새로 들어온 직원이 만드는 빵의 양, 즉 한계 생산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프를 볼까요? 총 생산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꺾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계 생산 곡선입니다. 처음엔 오르다가 곤두박질치고 나중엔 마이너스, 즉 손해를 끼치는 지경까지 갑니다. 이 원리는 학교 성적과도 비슷합니다. 이번 학기 성적이 전체 평균보다 낮으면 전체 평균을 깎아먹게 되죠. 그래서 기업은 무작정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한계 생산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거든요. 사장님이 직원을 더 뽑을지 말지 고민할 때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명 더 뽑았을 때 그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옛말이 경제학의 생산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